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날 오전이라서 그런죠. 이 별로 큰 뉴스들이 많지 않고 이 조선일보에서요 주간조선에 게재된 중요 기사들을 온라인판에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출범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12월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주간조선 배용진 기자 아주 열심히 정치권 뉴스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배용진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잘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하나의 권력투쟁적 요소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과의 갈등 차원이 아니라요, 배후에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는 친이계 세력과 중진들과의 갈등 국면, 이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달리 상당히 조기에 입당함으로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창했던 것은 제3지대에서 몸집을 많이 키워갖고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느닷없이 지난 7월 말에 입당을 하는 바람에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이 원인을 들면, 말하자면 이제 삼김, 즉 김한길과 김병준 그리고 김종인, 이 쓰리김을 갖다가 한 선상으로 올려놓고 봤다는 점, 특히 김한길과 김병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후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으로 따지면 말이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따지면 국제사에서 말이죠, 유엔 회원국이 지금 한 193개국쯤 되는데 그 중에서 8위권까지 지금 랭크가 되어 있어요. 이러는데 이런 여당이잖아요. 이런 여당에 그냥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문제야. 문제도 말이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공정과 상식 시대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포괄적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요, 선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과연 선정을 이끌 것이냐 안 이끌 것이냐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많은 우려가 있는데, 태어나기를 뭔가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평소 욕설은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조폭들 변호한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조폭 변호와 관련해서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나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자질, 여러 가지를 학자에 따라서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재명과 같은 포괄적 성격을 가진, 그리고 비윤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요소는요 어느 학자한테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색다른 게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요소,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폭과 관련된 변호, 첫째는 거짓말이고요. 주변에 인성이 너무 사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하나는요, 또 하나 뭐냐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행세오다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로까지 왔다는 이 과거의 경로, 인생 경로죠. 정치인의 경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세 가지 뉴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개문발차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제목이 김종인 합류 갈등은 왜 그러냐, 개문발차 윤석열 선대위의 숨은 정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숨은 정치가 권력투쟁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이재명 말하자면 지금 대선 구도가 말이죠, 윤석열 구도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 국민의힘 구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정권 교체 여론보다도 낮기 때문에 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을 끌어가야 좋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당이 끌고 가려면 당 선대위가 제대로 지금 출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출범을 못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선대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좀 삐걱거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안 하고 있고, 지난 11월 24일 날 윤석열 후보와 만찬을 한 뒤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밝혔냐면요. 선대위 출발 전에 정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내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다 후보한테 했는데, 내가 무슨 후보하고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대위 잡음이 생기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갈등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 삐걱거리는 이 상태로다가 선대위 출범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갈등 요소 이 자체가 뭐냐? 이건데요. 지금 주간조선의 분석을 보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함단다면 김종인과 이준석 이 두 분이 한 축을 이루고, 그리고 친이 세력과 중진들이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되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때도요, 당내 중진들은 안철수를 밀었지만은, 그리고 또 6월 전당대 때는 중진들이 주호영을 밀었지만은, 결국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진들이 주호영을 밀었지만은 결국은 이준석이가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이 상황은, 지금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상황은 이렇게 해서 지금 중진들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중진들이 먼저 선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크게 싹틀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 내재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중진들의 입김을 안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 중진들의 입김을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의 선대위가 구성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합류를 안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인적 말하자면 칼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향은 지난번에 2016년도에 민주당 비대위를 이끌 때도 이해찬, 문희상 이런 거물들을 잘라냈잖아요. 예, 이 거물들을 잘라낸 이유가 그 당시에도 이런 분들을 가지고서는 잘라내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기대권이라고 하는 건 수도권밖에 없는데 이 수도권에서 표를 완전히 다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무적 판단으로 이해찬과 문희상이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2017년도 얘기고요. 201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 국면에서도 친이계 학살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직접 했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하지 않고 권영세를 전면에 대서서 친이계 학살 공천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이 영향력을 나름대로 행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는 친박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친이계의 말하자면 이 공천 학살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진과 친이계들이 딱 포진하고 있고, 특히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의원 그리고 전효 의원들인데, 이때 맡았던 이 친이계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을 딱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본인이 선대 총괄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예 싹을 돋아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권영세, 이번에 이제 총괄 특보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권영세는 말하자면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 상태에서 총대를 맺고 지금은 좀 어정쩡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종인과 윤석열 측의 갈등이 보기보다 상당히 오래되어 왔고, 이 삐걱대는 이유가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곁을 선점하고 있는 이 친이계 인사들, 중진들 이런 것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특히 김한길과 김병준인데요. 김한길 대표의 영입과 관련해서 김종인 쪽에서는 이거 안철수 통합을 염두에 둔 인선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하고는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함께 창당해서 공동 대표를 지낸 경력, 이거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김한길은 이거는 전혀 억측이다.
그야말로 이름도 새시대 준비라고 하듯이 이 정권 교체가 곧 새시대 준비의 화두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삐걱거리고 있는데, 결국은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결국은 지지율이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들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면 결국은 윤 후보 쪽 인물들도 자기 고집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요, 이 지지율이 하나의 가장 큰 변수고, 그때까지는 지금대로, 일단은 개문 발차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11월 24일 날 발표된 YTN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에는요, 지지율 격차가 7.1%로 줄어들었는데, 바로 그 이전 주에 비해서 9.8%에서 그러니까 2.7%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TBS하고 KSOI 한국사 여론연구소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13.2% 차였던 것이 0.5%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KSOI 이건 뭐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지율 격차가 지금까지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개문열차, 개문발차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갈등 요인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폭 변호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가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설명을 뭐죠? 먼저 꺼내서 선제적으로 먼저 조폭 같은 이 변호 사건을 꺼낸 사례는 2006년도 사례예요. 이 강동구에서 벌어졌던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2006년도 5월. 그래서 이건 친조카예요. 이재명의 친조카 김 씨가 이 헤어진 여자친구 암사동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흉기로 그 여자 애인과 그 어머니를 정말 끔찍하게 살해한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몸싸움을 하다가 이 조폭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카는 결국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런데 이때 1, 2심 변호인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인데요. 뭐라고 변론을 했냐면은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거짓말한 게. 변론에 나선 이유가 말이죠. 친척이기는 친척인데 친척 좀 먼 친척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친척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변호사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거죠. 즉 변호사 수임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자기 집안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변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유일한 조폭 이런 이 살해 사건에 대한 변호를 처음이자 마지막에 한 것처럼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지금 나타난 것이 또 하나의 살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2007년도 살인 사건입니다. 똑같아요. 자기 애인이 변심했다 이거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 여성하고 자기 애인하고 딸에게 농약을 들이밀며 음독을 강요하고 또 이 흉기로 여성의 복부를 8차례나 찔러서 숨지게 한 살인범을 이재명 변호사가 변호를 했어요. 이때는 다른 변호사와 함께 공동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예요. 이 살해자 즉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다. 그러면서 감형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조금만 이 내부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한 4년 정도 이 40대 여성인데요. 이번에는 이 조폭이 40대 여성 4년간 동거하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나자라는 요구에 응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26cm의 흉기, 농약을 준비해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이 자기 애인 집으로 가서 살해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남시 수정구 살해 사건이에요. 성남시 수정구 살해 사건. 그런데 잔인하게도 말이죠. 이 남자, 이 사람은 이 가해자는 이 애인이 딸과 함께 있는데 말하자면 이 회칼을 갈고 들어가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농약, 이거 정말, 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A는 내가 살려달라고 하진 않겠다. 대신 딸 앞에서는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다. 이 딸은 보내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2007년도 얘기거든요. 이게 2007년도 얘기인데, 이때 그래서 결국은 6월달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월달에 8월달에 공식적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에서 맨 처음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이었어요. 국선 변호인.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하고 이 김모 변호사 둘이서 공동 변호인으로 이제 선임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재판 과정에 두 차례 출석을 했어요. 2007년도 9월 13일하고 10월 4일날. 그래서 이 판결문에 따르면은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심실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이런 취지로 변론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07년도 11월 15일 날 선고했는데요. 이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변론 취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예. 그래서 15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이 선고 공판 때는 또 이재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심에서는 다시 국선 변호인을 변호로 또 이제 했어요.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두 차례의 연애 사건이죠. 교례 살인, 변호하면서 심신미약했는데 둘 다 이제 두 번 다 재판부로부터 배척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지사가 되니까 이제 또 완전히 안면불수하고 생각을 바꿔요. 2018년도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때인데, 이때 이 살인범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여요. 그러다가 80차례나 찔러서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수 가족들은 범행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은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7월 달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신미약? 그래놓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사고를 저질러서 피해를 받으려고 하니까 감형,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이중적 인격과, 그리고 이 가짜, 그러니까 거짓말의 탈을 썼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이 되는 대목이다. 네. 자, 그래서요, 이재명 이런 조폭 변호,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자, 이제는요, 주간조선의 보도인데 7일에가 전면 등장할 예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이재명 캠프를 보면 2007년도에 정동영 캠프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 메모드다, 용광로다, 드림 원팀이다, 이런 수식어를 달고 출발했지만 지금 전면 이 개편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효율, 비전문, 비대함, 모호함,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원팀을 강조하면서 이낙연계, 정세균계 인사들을 고루 배치하는 데 집중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양상이 만들어지면서 잡음만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럼 케미스트리가 잘 맞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캠프 이사 간의 정보 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혼자 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거는 이 당이 당원들을, 경선으로 갈라지는 당원들을 그대로 주다 보니까 자초한 측면도 있다. 예, 그러면서요, 이제 이재명 이제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라는 점이 우리의 이제 관심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또 반성과 사과 모드로 완전히 돌아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재명하고 친한 사람들이 전면 포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면 포진할 수 있는 인물들로는 지금까지 이재명을 지원해왔던 7인회,
그리고 경기 성남 출신의 인사들인데 7위에는 민주당의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문진석, 임종성, 이규민,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7인의 멤버인데요. 여기에서 이 호남에서 가장 먼저 지지선을 한 민영배 의원까지 합쳐서 7+1인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인 김영진 이 사람이 최근에 사무총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그 다음에 성남 라인으로는 누가 거론되느냐,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의혹 인물 중인 인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김남준 전 경기도 언론비서관, 김현지 전 도지사 비서실 여성비서관, 이분도 뭐 김혜경이 그야말로 이 폭행 사건, 그다음에 뭐죠? 그 불륜설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김현지 비서관이에요. 그다음에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이화영 킨덱스 대표,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경기 성남 라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말하자면 중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거죠. 지원 임무. 자, 그런데 이 그룹으로는 지금 현재 민간 조직인, 그러니까 선대위 외 장외 조직인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뛸 거라는 거죠. 이런 그대로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하는 조직이에요. 이게 전국에 말이죠. 17개 전국 시도에 지역 본부까지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사항이 과연 이해찬과 양정철이가 이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냐. 그런데 이해찬을 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재명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이 결단력, 추진력인데 이거 이해찬이하고 이거 붕어빵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등치 큰 이해찬한테 관심이 집중되면 이재명한테는 손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강성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또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합류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 결정적인 것은 결론은 바로 뭐냐? 2007년도에 17대 대선 때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후보의 캠프와 비슷한 캠프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당시 정동영 캠프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비노, 그 다음에 비문 인사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변호사 시절 정동영 캠프에 몸 담으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정동영 후보의 선거 패배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실정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그때 선거를 기억하는 정치 인사들은 바로 캠프 인사 구성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동영이가 한 500여만 표로 대패를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동영계 좌장이었던 사람이 주간조선에 밝힌 바에 따르면 경선 후 정동영 후보 측과 친노와의 갈등이 표면화됐고 내부에서는 우리만 혼자 뛰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노 등 당 인사들과의 화합 실패가 선거 패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동영 캠프는 청와대까지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 나홀로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지금 이재명 캠프는 그때보다는 좀 상황이 낫기는 하지만은 선대위가 비대하다는 이유로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이를 재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인사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중도층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도 또 따져봐야 된다. 이런 7+1인회, 그 다음에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 그 다음에 경기 성남 라인의 중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대위에는 후보 개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거나 또 외연 확장의 상징성을 지닌 인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외부 인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연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은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21일 이재명 후보한테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전권을 위임했고, 이재명 후보가 이를 독단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또 다른 실을 야기하고 국민의힘 측에 득을 안길 여지가 크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대위 하나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 선대위 누구를 띄우는 거죠? 바로 이재명 하나 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자질, 대선은 안 된다 할 자질만 머리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발끝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 어떻게 되느냐는요, 매우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에 상품이 말이죠,
열어보니까 박스가 하도 좋아갖고 사서 열어보니까 형편없다. 그러면 그 상품이 팔리겠어요? 이재명이 경기지사하면서 후보로 뛸 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비리 의혹들 잘 몰랐잖아요. 딱 까보니까 경선 하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처럼 까보니까 까면 깔수록 이런 비리 의혹들 그리고 인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대위 구성과 관계없이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권 교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